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24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64년을 기다렸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우승. 일단 첫 판은 뭐 순조롭게 출발을 했어요. 네. 맞아. 뭐 그간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뭐 어렵게 이긴 경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걸 따져보면 뭐 두 골 차 이상 그래도 좋은 시작 좋은 아닐까 출발. 싶어요. 네. 네. 답답함이 없지 않았으나 맞아. 있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랬다. 이강인 선수 정말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멋있다. 자,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왜 제목 안 썼나요, 뽕 여기 PD? 있어요. 판을 바꾼 이강인. 내 거에는 없었는데. 메시 소환한 황금 왼발. 급히 넣었다는 얘기죠. 괜찮네요. 판을 바꾼 이강인. 이방인. 이방인이라니. 네. 스트레인저. 근데 한국 축구에 나오기 아니, 진짜 어려운 이방인 같은 스트레인저긴 하죠. 느낌이 있죠. 맞아요. 진짜 그 너무 잘해. 예전에 용병이라고 했잖아요. 흔히들 네. 용병급 활약을 펼친다는 말을 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어디 이방인 한 분 모셔다가 네. 우리 대표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출발은 너무 답답했잖아요. 네. 바레인이 물론 쉬운 팀은 아니에요. 바레인하고 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한 골 차로 이겼었는데 이겨도 진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대에는 굉장히 못 미쳤던 한 전반 한 25분 정도까지는 황인범 선수의 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계속 경고받고 전반전을 보면서 빨리 골이 터져야 맞아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다. 결국에는 골이 나와야 이게 뭔가 나올 수 있겠다.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물골을 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후방에서 빠른 그 날카로운 침투 패스 이거 한 방이 결국 이제 바레인의 수비를 흔들어 놓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상황을 보면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손흥민 선수도 볼 터치가 적었고요. 조규성 선수한테 투입되는 공이 거의 없었고요. 맞아, 안 보였어. 결국에 그렇게 되면서 최전방 둘이 고립이 되다 보니까 뭐 어려웠죠. 그 바레인이 압박을 잘했죠. 네. 잘했어요. 내려앉는 수비도 안 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입지가 많이 좁아졌었고. 네. 잘 안 보였어. 볼터치아이가 뭔가 공을 끌 수 있는 상황을 네. 안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탈압박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과 기량이라면 사실 바레인 선수들이 압박이 그렇게 들어와도 개인 기량과 개인 전술을 통해서 탈압박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공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뭐 전술이 뭐야 이 느낌이 네. 들 정도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맞아요. 근데 정석을 뒀죠. 주시은 아나운서 잘하고 아니. 너무 이렇게 들떠서 자면 안 되니까. 추침 모드로. 아니, 시원하게 자고 싶었는데 마음 놓고 자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잘 시간은 다가오는데 골은 안 터지고 경고는 계속 오히려 받고. 편하게 자게 하려면 초반에 골이 좀 터져줬어야 터졌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래도 뭐 한 골 넣는 거 보고 그래 이기긴 하겠지 이러면서 잠들었어요. 진짜 황인범 선수 잘 찼죠. 네. 침착하게 거기서 맞아요. 그골 크로스바 벗어날 뻔했어요. 뜰 맞아요. 뻔했는데 네. 공.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흘려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맞지 힘들어 않고. 갔으면 떴을 네, 것 같아요. 떴어요. 근데 힘 빼고 잘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황인범 선수도 이제 약발이었잖아요, 왼발이. 그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정확하게 구석을 찔러서. 전반전을 이렇게 마치고 네.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안 되겠네. 원맨쇼였죠. 좀 해야겠네. 해야 되겠네. 아니, 야 거기서 슈팅을 날릴 거라고는 진짜 부럽다. 거기서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저 뭐 타이밍은 슈팅 타이밍이었는데 그렇게 수비수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수비수를 먼저 있었죠. 제끼고 차려고 하는데 수비수를 그런 틈을 안 줬죠. 그러니까 뭔가 타이밍이 빨랐고. 한 박자 빠르게 그냥 수비수가 달라붙을 틈을 안 주고 날렸는데 야 그게 또 골대를 벗어나려는 것처럼 하다 궤적이 진짜 거의 네. 죽였잖아요. 그건 못 막죠. 진짜 어느 골키퍼가 와도. 부럽다. 그러니까 그 골 장면이 아무튼 뭐 메시를 소환했죠. 그 지난해죠. 지난해 그 호주와 평가전에서 넣었던 골과 굉장히 궤적이 그리고 또 찬 위치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수비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뭐 난도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긴 해요. 좀 더 거리가 좀 더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메시를 소환한 골이었고 메시보다 이강인. 일단은 왼발 잡이라는 부분에서도 좀 유사성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이강인 선수가 PSG 갈 때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메시의 빈자리를 메울 선수라는 기대를 많이 받았던 또 선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좀 과한 평가라는 얘기도 좀 뭐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대회를 진짜 우승까지 만약에 가게 돼서 이끈다면 이강인 선수는 굉장히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대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해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해결을 했잖아요. 네. 네. 와, 말하는 그런 거 부분에 있어서 이 어린 선수가 네.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뛰는구나. 그리고 그게 참 어린 선수가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수비가 붙는 상황에서 패스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슈팅보다는 패스를 생각할 수 안으로 더 찔러주는 게 더 득점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때려버리는 거는 어쨌든 이강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앞선 경기에서 지금 A매치 6경기 6골입니다. 지금 최근 6경기 6골인데 앞선 경기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이강인 선수가 주로 많이 했던 표현이 나는 뭐 골잡이가 아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어제 그제인가요? 네. 월요일 경기 바레인전이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격수라면 맞아. 골을 먹었으면 골을 넣으려고 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지금 방금 선배 얘기하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어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경기를 했구나. 그리고 경기를 내 발로 완성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전반전을 뛰어봤더니 안 되겠다. 내가 넣어야겠다. 내가 골을 넣는 선수가 돼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 먹는다고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2골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특히 두 번째 골 넣었을 때 표정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골 넣고 나서 생각보다 표정이 덤덤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결국에 내가 해결을 지어야 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뭐 겨우 1차전인데 뭐 그렇게 좋아할 필요 있나 이런 첫 골 넣었을 때 표정이었어요. 굉장히 좋아했고 네. 두 번째 골 넣었을 때는 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도 잘 넣었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뭐 완벽한 찬스에 너무나 완벽한 찬스였기 때문에 요거 못 날리면? 넣으면 날리면 날리면 강이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골 상황도 보면 좀 상대 수비수가 이강인 선수를 좀 공부 안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발 페이크에 너무 쉽게 낚여버린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왼발로 이렇게 톡 차놓는 슛.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수비 태클을 피해서 공을 위로 약간 로빙 시켜서 넣어. 이강인의 그 상체 페이크는 진짜 잘. 알면서도 맞아요. 다 쉽지 않아요. 상체 다 진짜 잘 속더라고요. 쓰잖아요. 상체를 그리고 실제로 한번 따닥하면 그냥 넘어가는. 오른발 슛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나왔죠. 오른발 슛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비수로서는 일단은 뭐 좀 성급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될 만하죠. 네. 예. 상체 잘 써. 그래서 그 페이팅 같은 것도 그 무슨 찬스였죠? 손흥민 선수한테 원턴치로 크로스가 갔던 것 같은데 오른쪽 상황에서 한 10m, 20m 가까이 단독 드리블 돌파하는 상황. 와,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 막는 그리고 몇몇 바레인 선수들은 포기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2대1 되고 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 바레인이 아무래도 전반에 네. 압박을 세게 하다 세게 보니까 했고. 지칠 것 같았거든요. 후반에. 역시 후반에 되니까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동점골이 생각보다 일찍 터졌어요. 후반에. 그래서 그랬지만 이강인 선수가 골이 터진 시점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좀 맞아요. 길어졌으면 경기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꼬일 맞아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경고는 5장이 있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해서 지금 교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10명이 뛰는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첫 경기부터 너무 많이 꼬여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5분 만에 골이 터지면서 사실 판을 바꿨죠. 네. 실제로 판을 바꿨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끊어냈고 그걸 황인범 선수에게 밀어줬고 황인범 선수가 전진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정확하게. 정말 잘 줬죠. 잘 봤죠. 착하고. 네. 이강인 선수는 뭐 골뿐만 아니라 그 패스도 역시 네, 와. 정말 손으로 던져주는 것처럼 딱 빈 공간에 딱 떨어지게 주는데 지금 못 받았죠, 잘 우리 선수들이. 받기 좋게 주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크로스도 그렇고 방향 전환 패스도 돋보일 맞아요. 때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압박을 하고 중앙에 밀집을 했을 때는 좌우로 흔드는 것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황희찬 선수처럼 1대1로 그냥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든가. 근데 황희찬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좌우로 크게 흔들고 그러면 수비는 결국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측면을 파고들고 그게 결국에는 정석입니다. 자, 이강인 선수의 스탯
정리한 걸 좀 보겠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91%. 이야. 45개를 시도를 했네요. 그 미드필더가 45개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찬스 창출 3회, 슈팅 3회 중에 유효 슈팅 2개가 다 골이 됐고 하나는 프리킥이었겠죠? 아주 그 프리킥도 잘 찼는데. 잘 찼죠. 네. 약간 아, 몸은 상단을 저는- 스쳐가는. 네. 볼터치 74회, 드리블 성공 6회. 드리블 성공 6회면 굉장히 뭐 한 3회 이상만 해도 수준급인데. 파이널 서드 3회, 패스 3회. 그러니까 그 3등분 했을 때 네. 최전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 미드필더, 최전방 했을 때 최전방 쪽으로 가는 패스를 얘기하는 거죠. 롱패스 성공률 100%. 3번에서 3번. 그냥 이강인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만들면 우리나라 대표팀의 하이라이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의 활약이었어요. 뭐 해외에서도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지팡이를 꺼내서 마법을 부렸다. 그러니까 뭐 좀 초 좀 치죠. 많이 치죠. 스페인 스페인, 아스. 아스. 여기 특히 초 많이 치는 데예요. 네. 또 발렌시아 유스 출신이라서 또 그러지 않았을까. 네. 마르카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뭐 만만치 않아. 둘다 뭐. 마르카는 좀 오버가 많던데. 네. 아니 그리고 아시아의 축구왕. 뭐 폐하, 뭐 황제 폐하 오셨다, 뭐 이런. 네, 대목을 귀엽네요. 달았던 것 지팡이 같은데. 꺼내 마법 부려. 귀엽네. 해리강인, 해리포터. 뭐 그려지네요. 네. 지팡이를 꺼내는 야! 게. 레비오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의 64년의 기다림을 끝내는 다이나믹 듀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손흥민과 이강인을 얘기하는 거죠. 다이나믹 듀오. 완벽한 파트너를 찾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파리 생제르맹은 우리 파리지행이 두 골을 넣었다. 영입 잘했다. 꿀 영입. 일본에서도 많이 극찬을 했네요. 클린스만우를 구한 건 한국의 22살 보물. 풋볼조는 구보의 친구가 압도적 활약으로 승리 이끌어. 구호의 친구. 친하죠 둘이? 구보도 뭐 사실 이번 대회 교체 출전했죠. 교체 출전해서 바로 어시스트를 하고. 네. 그리고 저 중동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였더라고요. 왜 자신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희망인지 보여줬다라고. 모든 언론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활약을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옐로우 카드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 심판 정말 화나던데요. 아니 뭐 우리 선수들이 경고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바레인한테도 예, 똑같이 줘야 되는데 우리 쪽에만 카드를 들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심판 강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역 심판들은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동료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판 강사분들한테 많이 전화를 돌려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운영 자체가 조금 실패했던. 카드를 주기 위해서 그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카드를 뭐 줄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전에 부를 수 있죠 선수들을. 자 이런 플레이는 위험해. 우리는 이렇게 구두 하면은 경고를 일단 구두 경고 정도만 줘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너 이렇게 하면은 다음엔 경고야. 아니면 캡틴들을 부를 수도 있어요. 지금 경기가 지금 과열되고 지금 좀 거칠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제 앞으로 카드를 꺼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를 제대로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뭐 박용호 선수가 뭐 경고를 받은 장면 줄 수 있다고도 뭐 말씀하신 대로 볼 수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뭐 김민재 선수가 받은 장면은 그게 바로 카운터로 나가는 상황이긴 했지만 뒤에 수비수도 있었고 그 장면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런 장면에서는 사실 구두 경고를 그래서 줬었던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경고 줄 상황은 아니죠. 네, 맞았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운을 시키면서 선수들 이게 심판이 카드를 주려고 경기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카드 게임이죠, 그럼.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운영이 아쉬웠고 카드 너무 쉽게 내던데. 바레인 선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바레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바로 뒤에 31분 바로 뒷 상황에서 또 반칙이 나오니까 그 선수에게는 카드를 주기는 했지만 그 앞선 장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태클이 깊게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두 경고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죠. 네. 그러니까 참 화나는 장면이 초반에 많았는데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왜 가만히 있었는지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초반에 계속 아이스박스 위에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갖고 거 아이스박스 시원하게 맞죠? 아이스박스 맞죠? 어디 아이스박스 앉아 같은- 있나 했어요. 계속 앉아 있는 것도 좀 약간 좀 모냥 빠지게 앉아 있잖아요, 살짝. 근데 왜 거기 앉아 계셨지? 상대 감독은 막 이렇게 먹었나? 그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화가 나면은 감독이 나가서 좀 항의도 하고 말이죠. 좀 뭔가 선수들을 북돋워주는 선수들의 마음을 좀 든든하게 해주는 그게 액션이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저럴 거면 티켓 사서 들어와라. 속으로
농담 비싼 삼아 자리인데. 제일 비싼 제일 자리는? 좋은 자리잖아요. 아니, 농담 삼아 친구랑 그런 얘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답답했어요. 후반 초반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거의 뭐 뒤에서 발로 깠죠. 네. 그것도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때는 항의하더라고요. 살짝. 네, 그때는 항의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골 넣을 때 애기처럼 좋아하던데. 좋아하는 거는 자, 이번 대회 카드 규정을 보면 8강전까지 경고가 누적이 되고요. 4강전에 소멸이 되는데 아. 8강전에 경고를 받으면 4강에 못 뛰죠. 뛰어요. 못 뛰잖아요. 못 네. 뛰어요. 지금 경기가 그렇기 몇 때문에 개나 남았는데. 8강전까지는 살얼음을 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선에서 이제 털어야 된다. 터는 그래서 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터는 건 경고 두 장을 받아보면 가능하죠. 경고 2장이 누적되면 다음 경기를 못 뛰니까 그 다음 경기부터 어. 뛸 수 있는. 또. 조별리그에서 털기 위해서는 2차전에서 그 경고를 받고 2차전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앞선 상황이라면 그쵸. 기술적으로 경고를 받고 나가 저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눈치 없는 박진섭 주심이 또 선수가 경고를 안 주는 수가 있어. 그런데 맞고 싶은데.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야 된다. 연기를 잘해야 이강인 돼. 선수가 그 얘기를 했었죠. 형, 그 박진섭 선수 그 경고받는 장면에서 연기가 그게 뭐냐. 저는 제일 처음에 그때 아시안 게임 상황에서 코너킥에서 안 차고 있길래 일단 가는 것부터가 이해하죠. 왜 박진섭이 코너킥을 차러 가지? 이랬는데 황 왜 또 안 감독이 주문했던 차지? 부분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상대도 안 다치게 하면서 경고를 시간 지연으로?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경고 터는 거는 사실 뭐 이런 토너먼트에서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하죠. 네. 뭐 근데 이제 문제는 퇴장을 받아버리면 안 네. 되는 거지. 그게 좀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대 선수에게 위험한 동작으로 그 옐로 카드를 주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렵죠.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지금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뭐 농구로 보면은 그 이제 파울 트러블, 그러니까 카드 트러블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의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사실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 2차전에 골 넣고 유니폼 벗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뭐- 그것도 괜찮아요. 벗는 걸로 그렇죠. 그런 경고니까. 경고 받으니까. 시원하게 벗고. 근데 그거는 손흥민 뭐- 선수는 근데 원래 경고를 많이 받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좀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김민재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그 경고로 맞아, 막아야 막아야 되는 되니까. 상황이 있어요. 생겨버리죠. 그러면 네. 맞고 그냥 벗을까? 야 내가 막아버렸다. 그냥 저기 종료 직전에 벗지. 벗을까? 기술 경찰이 나는 유니폼- 인절이 타임 딱 들어가면 벗는 샤워하러 거야. 미리 가는 듯한. 경고들 다 모여서 근데 왜 그래야 되냐고요. 너무 많이 받았어. 자, 황인범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네. 황인범 선수가 보면 그야말로 그 언성 히어로잖아요. 잘 드러나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고, 그런데 경기 우리 승리 항상 그 이바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안쓰러운 부분도 있어요. 잘 드러나질 않으니까. 좀 더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경기가 끝나면 항상 뭐 골을 넣은 선수 중심으로 또 유럽 빅리거들 중심으로 조명을 받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의 그 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없었다면 그리고 맞아요. 또 이강인 선수한테 정말 좋은 패스. 패스를 해서 골로 또 이어지는 부분도 좋은 활약을 했고, 끝나고 또 인터뷰도 이 선수가 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잘해요. 황인범 선수가 정말 그 처음에 대표팀 그때 벤투호에 처음 뽑혔었잖아요. 그렇죠. 4년 전이죠. 이제 거의. 그때 A매치 데뷔를 했었는데 그때 뽑히자마자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린 확 선수가 정말 조리 있게 말을 잘해요.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선수 인터뷰는 저는 챙겨보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도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갈수록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좋아지는 사이클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결승에 대비해서 우리는 결승에서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도 굉장히 와닿았고, 뭐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100% 만족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첫 경기는 어떤 대회든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왔다. 이것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말 아니에요? 그 승리에 취해 있지 않는 모습. 뭐 크게 막 흥분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편하게 잘 수 있는데 큰 이바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좀 기대 안 미치지 보였어. 못했죠. 약간 안 보였죠. 예.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가 넘겨줬던 찬스도 있고 골 그 부분 좀 기회를 아까웠죠. 예. 그리고 왼발로 차서 골대로 넘어갔던 은바페의 스피드로 줬기 때문에 공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죠. 그건 이재성 선수가 준 거예요. 네, 이제 이재성. 이재성인가요 그게? 네. 왼쪽에서. 황인범 준 게 이강인 선수 한 번, 이강인이 아니고. 네, 이재성 선수 한 번 이렇게 좋은 찬스를 내줬는데 이렇게 한번 부흥 뜬 게 그건가요? 이재성 선수가 줬던 거. 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하고 스탯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파악하고 있다. 네. 황희찬이. 과거에는 아파도 좀 참고 뛰려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렇죠. 이 정도면은 뛰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사실 똑같이. 장기 부상으로 가는 맞아요. 경우가 많았어요. 계속해서 잔부상들이 이어졌었죠. 근데 올해 황희찬 선수 보면은 잔부상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허리를 찍혔던 적도 있고 교체돼 나갔죠. 네, 그래서 그 경기에서도 바로 교체돼서 나갔잖아요. 본인이 사인도 주고. 근데 그 다음 경기 바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몸 상태를 잘 알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장기 부상을 피하는지를 그 경험적으로 좀 알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팀의 메디컬 파트를 정확하게 취재한 건 아니지만 경기를 지금 못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좀 더 완벽해져서 네, 돌아오겠다. 네, 조별리그고 하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황희찬 선수가 좀 그립던 게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전반전에 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 골이 터지지 않았다면 후반전에도 이강인 선수가 좀 지지부진했다면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는 또 누가 있을까? 그렇죠. 딱 황희찬 선수 황소가 있어야죠. 황소가 시원하게 돌파 한번 해주고. 황소 풀어야 되는데 토너먼트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3차전 정도에 제가 보기에는 뭐 살짝 컨디션을 좀 점검 조절할 차원에서.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완전체로 토너먼트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 사실 이번 그 바레인전 보면 바레인전 전날 공식 기자회견 황희찬이 나왔잖아요. 네, 12시에 했거든요. 근데 우리 훈련이 10시였어요. 그러니까 10시와 12시 사이에 사실 굉장히 그 좁잖아요. 시간 네. 차이가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기에 안 나올 황희찬 선수를 그 공식 기자회견에 낸 거예요. 근데 현장에 있는 기자들한테 황희찬 선수가 경기에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기사는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식 기자회견에 나오면 다음날 뛰는 거니까. 그 상대 팀에서는 저 선수가 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전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훈련 끝나자마자 바로 기자회견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선수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뛰지 않는 황희찬 선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전략은 2차전에서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2차전에 뭐 예를 들면 김진수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팀 감독은 속지 않을 겁니다. 김진수는 안 나오나 보다. 한번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역시 중원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면 전반전엔 이재성 선수가 있었죠. 잘해. 좋은 선수예요. 몸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상당히. 네. 그런 생각은 들죠. 윙이 맞는 자리인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들어요. 물론 결국에는 이재성 선수가 왼쪽 측면을 허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밀집 수비가 있고 상대가 압박이 심할 때는 결국에 뒷공간 그다음에 측면 이게 이제 정석이긴 한데 이재성 선수가 측면에 있는 것보다는 뭐 10번 자리가 조금 더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뭔데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겠지만 조금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차전을 순조롭게 마무리했고 2차전 상대는 요르단입니다. 네. 토요일에 하죠. 요르단이 그 말레이시아를 완파를 했습니다. 네. 아이고.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를. 그 대회 직전에 일본과 평가전에서는 6대1로 졌는데. 일본한테 크게 졌는데 네. 말레이시아가 좀 약하긴 하죠.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 중에는 피파 랭킹이 가장 낮죠. 한 132 정도 됩니다. 뭐 경기 내용도 요르단이 압도를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로 이제 요르단의 전력을 말레이시아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평가가 좀 쉽지 않죠. 우리 김판곤 감독이 최근에 뭐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성적을 내니까 말레이시아가 뭐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말레이시아는 2007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홈팀으로서 개최한 대회를 제외하면 44년 만에 대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안컵에서 활약하는 경험이 거의 적다고 봐야 되고요. 승리한 경험도 딱 1승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안컵에서 네. 근데 이제 뭐 바레인을 그래도 김판곤 감독이 한번 잡아주는 모습은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고 요르단에 대한 대비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은 게 너무 쉽게 중거리 슛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선수들이 중거리 슛 기량이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제법 포진돼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알타마리 선수 알타마리. 같은 경우에는 기량이 출중한 선수인데 그 선수들을 너무 풀어놨다. 요르단의 살라라 그런데요. 네. 오. 왼발잡이고 이제 보통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반대발 윙어로 뜨기 때문에 이제 요르단 살라로 불리는데 뭐 이 선수를 좀 너무 풀어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후반전에는 말레이시아가 그래도 꽤 많이 몰아쳤어요. 점유율이 네. 높았더라고요. 네, 후반전에는 몰아쳤는데 이제 역시 점유율이 역습으로 다가 또 아니야. 네 번째 골은 사실 뭐 완전히 다 비우고 그냥 올라갔다가 역습으로 뻥 뚫려서 당한 거라 뭐 스코어만 가지고 물론 완패는 완패지만 말레이시아도 나름 후반전에는 그래도 대등하게 경기를 했었다. 전반에 3골 준 게 이제 컸죠. 네. 네. 그래서 요르단이 지금 골득실에서 우리보다 앞서면서 우리 조 1위로 올라 있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 대회 출전한 우승 후보들도 모두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길 팀들이 다 이겼죠. 이변이 없었죠. 호주가 인도를 2대0으로 이겼고 이란은 팔레스타인을 4대1로 이겼습니다. 아주문이 교체 출전했어요. 교체 출전하자마자 골을 넣어서 A매치 50골이더라고요. 벌써 이 선수가. 네. 76경기 50골. 이란은 확실히 피지컬이랑 이 선이 유럽 축구, 좀 선굵은 축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워낙 그 팔레스타인 상대로 전반전에 또 이런 식의 많은 골을 터뜨리면서 좀 쉽게 가져갔던 경기가 아니었나. 이 경기는 또 이제 현재 그 전쟁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그렇죠. 네. 나오고 있는 팔레스타인전이어서 또 이란이 좀 세리머니 또 차지하고. 이란이 이제 팔레스타인과 우호 관계죠. 우호 관계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하면서 팔레스타인이 이때 골 넣었잖아요. 첫 골. 첫 골이 터졌을 때 이란 관중들이 아주 환호를 해서 좀 훈훈한 장면을 만들어줬고요. 네. 그다음에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도 홍콩을 3대1로 꺾고 벤투 감독 부임 이후에 아랍에미리트가 A매치 5승 1패 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역시 잘 안 지셔. 이 경기는 뭐 페널티킥 2번 해서 사실 그렇죠. 경기 내용만 보면 그렇게 아랍에미리트가 압도했던 느낌은 아닌데 행운의 PK도 있었고 또 홍콩에는 또 반가운 감독이죠. 안데르센 감독이 또 이끌고 있어서 반가우세요? 그래서 구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관전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우리 서울 감독으로 한번. 노땡큐입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이 일본한테 4대1로 졌지만 베트남이 골 넣었어요. 2대1로 역전을 시켰잖아요. 네. 일본을 상대로.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졌지만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일본 상대로. 그래서 그게 딱 대변이 되더라고요. 그 박항서 감독님 시절에 베트남은 좀 실리 축구라고 하죠. 내려서서 강팀을 상대로 내려서서 했던 축구라면 이 트루시에 감독의 베트남은 조금 더 일본을 상대로 좀 맞대응을 하려고 했지 않았나. 그래서 2조가 우리가 이제 16강에 가면은 D조 2위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D조가 순위가 굉장히 관심인데 일본은 당연히 1위가 될 것이고 지금 베트남, 이라크, 인도네시아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이라크한테 완패를 당했죠. 3대1로. 이라크냐 베트남이냐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베트남 이라크는 이제 평가전 때 한번 해봤고 베트남과도 16강에 맞붙을 수 있어서 베트남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르시에 감독이 잘 만든 것 같아요 팀을. 요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박항서 감독이 중용하던 선수들을 많이 뺐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박항서 지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베트남에서. 그래서 좀 트루시에 대한 반감도 좀 있었고 팬들 사이에서 뭐 좀 호평보다는 혹평이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 하나로 뒤집었죠 분위기를. 그리고 이 대회에 앞서서 주전 선수들이 워낙 다 줄부상을 당했던 터라 이 경기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좀 박수를 받았었는데 역전골까지 넣었던 그 순간에는 확실히 확 각인을 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렇게 아시안컵은 큰 이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바퀴가 돌았고 전부 한 경기씩 치렀고 이제 목요일부터 내일부터 또 두 번째 2차전에 들어갑니다. 네. 자 우리 손흥민과 황희찬이 없는 사이 잠깐 프리미어리그 보면 토트넘이 맨유와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영입했던 티모 베르너가 도움을 기록했죠 데뷔전에서. 그런 소식이 있고. 좋은 찬스 많이 날리고 그래도 도움은 하나 하고. 네. 우리가 알던 베르너가 돌아왔다. 네. 그래가지고 손흥민을 대체한다고 막 약간 이런 네. 그러다가 도움 하나에서 간신히 간신히 비겼습니다. 그래도 메뉴와 비겼기 때문에
아 좋은 경기였어요. 굉장히 좋은 경기. 승점 1점이라도 딴 거는 굉장히 그나마 소득입니다. 손업 희왕 히샬리송이 계속해서 활약. 히샬리송 그렇죠. 다행이야. 이렇게 해서 토트넘은 한 경기 덜 치른 아스날과 승점이 똑같아졌고요. 골득실에서 뒤진 5위. 5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위권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황희찬 없는 울버햄튼은 오늘 그 FA컵 32강에 올랐더라고요. 극적이었죠. 64강 재경기였죠. 역전승 브렌트포드한테 연장 승부 끝에 잘 나가고 있다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뽕 PD가 국내 프로축구 잠깐 네. 했는데 염기훈 감독 기자회견 네. 이종찬 기자가 다녀왔는데 네. 팬들은 또 밖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죠. 네. 그 팬들의 어렵죠. 짠했어요. 수원 삼성 어렵다. 팬들의 입장은 사실 분명해요. 그 염기훈 감독이 욕심을 부린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진짜 그 승격의 골든 타임이 오랜데 그리고 일단 왜냐면 일부 리그에 있었던 선수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올해 김천이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실 올해가 그럼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인데 바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경험 있는 지도자가 한번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염기훈 감독은 사실 감독으로서의 경험은 뭐 고사하고 사실 코치로서의 경험도 플레이 별로 코치를 없지. 해본 지난해가 전부인데 그래도 팀을 위한다면은 좀 뭐 다른 분께 맡기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받았을 때 조금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선수 중에 인성적으로 훌륭하죠. 네, 아주 훌륭한 일단 선수였고 팬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염기훈 감독만큼 팀을 또 잘 알아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결국에는 또 끌고 갈 수 있는 감독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선수들의 마음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염기훈 감독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다. 근데 뭐 팬들이 생각하는 불안 요소도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뭐 소통을 좀 원하고 있죠. 그 구단의 비전을 좀 제시를 해달라. 그리고 감독하고도 좀 대화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팬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 중에 조금은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단이 지금 소통을 피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이렇게 되면서 그 운영 주체 측에서 그러니까 제1교회에서 대표 그리고 단장을 사실상 다 해임했잖아요.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단 프런트들에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일단. 가만히 있어라. 너네는 죄인이니 일단 가만히 있어라. 그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니네는 지금 뭐 경영 진단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감사를 받을 테니까 그거 준비해라. 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구단에서 섣부르게 구단에서는 사실 좀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팬들의 마음도 이해도 좀 하고 공감도 하면서 좀 누그러뜨릴 나름의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되게 그 이런 기사 쓸 때 참 조심해야 되고 잘 팩트를 취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염기훈 감독은 과연 그럼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 팀을 맡은 것인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긴 하거든요. 아니죠. 네. 그리고 하는 게 우선이죠. 네. 개인의 욕심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낫지 않아요? 네. 그리고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서겠어요? 이건 욕심은 아니죠. 네. 그리고 일부 팬들이 이렇게 뭐 그 주장하는 이제 일부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프런트들 이렇게 이 구단을 망친 주역으로 평가되는 그 분들이 과연 그렇게 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모든 거를 막 그분들 뜻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리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것도 솔직히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팬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책임과 권한은 또 갖고 계시지는 또 않기 그럼 누가 때문에. 갖고 있어요? 그런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면 팀을 흔든 무엇인가가 있을 그러니까 텐데. 진짜 잘못한 분 감독 선임이라든가 어쨌든 선수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단장이라고 봅니다. 단장? 네, 단장. 해임된 단장. 네, 해임된 단장 정도라고 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조심스럽게 취재를 해봐야 되고 좀 더
그 진실에 가깝게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간혹 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티에서 돌아가는 소문들이 실체적 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 아무래도 안 좋으면 계속해서 좀 맞아요. 부풀려지죠. 네. 상황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염기훈 감독이 취임했다는 게 좀 안쓰럽죠. 안쓰러워요. 그리고 그 취임 기자회견에서 축구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어린 감독이 축구 인생을 벌써 이 상황에서 걸다고 할 정도면 참 안타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인터뷰 중에 그러니까 외부 선수 영입만큼이나 빠져나가려는 선수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래도 나름 염기훈 감독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수들의 마음을 좀 잡고, 잡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저 박경훈 단장님도 마찬가지로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고 존경하는 축구인이지만 적절한 인사였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일단 뭐 어쨌든 성적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개막을 해야 네. 개막을 하고 좀 성적이 나와 봐야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창훈 선수가 전북 현대로 갔고 네. 그다음에 유스 출신인 김태환은 제주로 그다음에 고승범은 울산으로 네. 안병준은 부산 아이파크. 친정팀 부산 아이파크로 가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떠났습니다. 뭐 주전급 선수들도 많이 나가고 특히 뭐 공격을 이끌었던 뭐 안병준, 바사니 선수도 가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어느 선수를 좀 잘 영입을 할 수 있을지. 좀 늦었어요. 네, 늦긴 딱- 좀 냈어요. 근데 뭐 일단 김현 선수는 이미 뭐 그 같이 전지훈련도 떠났고 네, 수원 FC에 있던 김현 선수는 아. 예, 수원에 합류해서 그 전지훈련도 같이 떠났어요. 그리고 뭐 염기훈 감독이 박 단장한테 좀 부탁한 선수들이 있대요. 이 선수들은 그래도 좀 잡아달라. 네,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주도 이제 김학범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수원과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아, 네. 좀 더 기대감에 넘쳐 있는 제주입니다. 김학범 감독은 홈 승률을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홈이지만 원정 같은 홈이죠. 계속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네. 홈 승률이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규리그 기준이죠. 예, 33라운드까지. 그러니까 지난 시즌. 와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그리고 항상 제주가 보면 이제 초반에 괜찮게 나가다가 여름 중반 네, 이후에 힘들죠.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얘기를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차전 요르단전. 승리 소식과 함께. 요르단전을 승리의 소식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뭐 할 말 있나요, 봉 PD? 아니요. 저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할 말? 아니 그때쯤이면 다른 조는 16강 확정인 팀도 나오나 싶어가지고. 나오죠. 네.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2연승 하면 네. 2연승하고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나올 수 있죠. 네. 우리도 2연승으로 가볍게 확정을 짓고 네. 그쵸. 좀 카드 좀 털고 털고 하든 잘 털고 체력 비축하고. 하여간 많은 그 꾀가 필요한 2차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로테이션을 잘 안 하는 감독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돼서 로테이션.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을 로테이션을 할 수밖에 수밖에 그래서 없는. 체력이 보강이 돼서 네, 네. 다른 선수들 기회도 갖고. 아니 김민재 선수 일찍 빼줬잖아. 그렇지. 이런 게 나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어찌 됐든 뭐 되는 팀은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승리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